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다시 돌아온 조민재 아나운서입니다. 네, 또 이제 엔비디아가 CES 2025 관련해가지고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오늘 지금 녹화 날짜가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뛰어 올랐고요. 또 어제는 삼성전자가 좀 어닝 실적, 좀 실적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강한 상승, 3% 이상 종가 기준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시장을 정말 강하게 흔들고 있는 이 CES 2025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게 사실 엔비디아, 그 중에서도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이었죠. 이게 사실 분량이 90분 분량이라서 그렇게 결코 만만하게 들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90분 분량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 위주로 6개의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6개의 키워드가 또 각각이 약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 이해가 최대한 잘 되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가장 먼저 저희 로이터 관련 영상부터 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op names in tech are gathering in Las Vegas for one of the industry's biggest events. The CES trade show brings together manufacturers, suppliers, and analysts from across the technology world. This year it kicked off with a keynote speech from NVIDIA boss Jensen Huang. He unveiled a new system for training robots and self-driving cars at a much lower cost.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방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냥 뭐 앞에 계속 기자분 아니면 앵커분께서 말씀을 하신 거는 뭐 그냥 뭐 라스베가스에서 뭐 젠슨 황 엔비디아 뭐 기조 연설을 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방금 젠슨 황이 한 한마디가 바로 앞으로의 이 AI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 첨단 기술을 나타내는 한마디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 로봇 공항에서도 챗 GPT와 같은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 굉장히 뉴스 제목으로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챗 GPT와 같은 순간이 뭐냐? 저는 솔직히 보자마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우리 22년도 말을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그때 뭐가 나왔었죠? 그쵸. 챗 GPT가 나와서 정말 엄청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때 챗 GPT가 나타나면서 생성형 AI 열풍이 불어닥친 것처럼 이 로봇 분야에도 퀀텀 점프, 혁신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을 한 건데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Huang also revealed new chips designed to give video games movie-like graphics. They also feature AI technology that will help game developers create more realistic human faces. 네, 뭐 여기까지. 여기서는 뭐 영화 같은 그래픽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게이밍 칩도 발표를 하고 또 이 칩은 게임 개발자들이 보다 현실적인 인간 얼굴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AI 기술도 탑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바로 6가지 키워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90분 동안에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6가지 키워드가 앞으로 어떤 걸 의미하고 또 그 6가지 키워드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우리 테마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움직일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정말 이번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우리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었던 지포스 RTX 50 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새로운 게임용 GPU 차세대 시리즈인데요. 자, 전작 같은 경우에는 40 시리즈고요. 이번에 출시가 되는 게 50 시리즈입니다. 이거 가지고 참 말이 많았었죠. 왜 여기에 칩을 마이크론 것만 쓰냐? 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배제를 하냐? 여기에 대해서 또 젠슨 왕이 좀 말실수를 뭐 정정을 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잠시 후에 그거는 뒷부분에 자세하게 다뤄볼 거고요. 일단은 이 시리즈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 라인업은 4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RTX 5070, 70ti, 5080, 5090까지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70이 가장 저렴하고 또 저성능 버전, 90이 가장 비싸고 고성능 버전입니다. 이 TI가 뭐냐? 아이폰으로 치자면 아이폰 프로 같은 거예요. 0.5 버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성능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빵빵하게 잘 나왔어요.
이전 세대에 대비해서요, 같은 모델끼리 거의 가격은 절반 수준인데 성능이 두세 배 가까이 되는 그런 현재 지포스 RTX 50 시리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출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출시 언제 되냐? 상위 모델 80이나 9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이번 달이죠. 이달 말에 출시가 될 예정이지만요. 하위 모델은 다음 달 2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로 가격이랑 이 성능이 좋아졌는지 간단하게 이것만 보시면 돼요. RTX 50 시리즈 왼쪽에 있는 게 이번에 나온 거고요. 40 시리즈 이거는 전작, 바로 전작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면은 성능이 RTX 4090 이 친구가요, 이번에 나온 RTX 5070 가장 좀 저렴한 버전이랑 똑같은 거의 동일한 성능이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5070은 $549, $550죠. 그런데 4090은 $1,600, 거의 뭐 한 3배 차이가 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난 이렇게 전작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왜 이렇게 좀 이번에 좋은 제품을 싸게 내놨냐? 나를 약간 이렇게 바보 취급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비화까지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게요. 이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디지트, 이름만 들어서는요, 참 뭐가 뭔지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그냥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AI 슈퍼컴퓨터. 당연히 뭐 저 같은 일반인들 대상은 아니겠고요. 뭐 AI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과학자, 대학생 이런 관련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슈퍼컴퓨터입니다. 자,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성능 측면에서는 최대 2,000억 개의 변수를 지닌 거대 언어 모델, 우리가 LLM이라고 하죠. 이 LLM 구동이 가능하고요. 이 정말 스펙적으로도 엄청납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GB10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 GB10. 정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여기 쓰였구나 하실 거예요. 이 친구를 바로 그냥 전면에 출시한 게 아니라요. 여기다가 담아서 출시를 하는 형태로 이제 발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시기랑 가격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우선은 클라우드 기반을 한 구독형 서비스로 게시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2025년 5월이면 앞으로 4달 남았네요. 5월부터 서비스가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기본 비용이요, 이제 약 436만 원, 이제 달러로 치면 약 3,000달러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사용 환경이나 뭐 용량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두 가지 신제품 이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 세 번째 키워드는요, 마찬가지로 신제품이지만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신제품입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이 로봇과 자율주행차 개발용 통합 플랫폼 코스모스인데요. 자, 코스모스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요, 참 이렇게만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렇게 어려운 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매트릭스 영화 다들 보셨죠? 그 매트릭스를 보면 어떻나요? 가상현실 속에 정말 이 실제 현실과 똑같은 세상을 그대로 구현해 놨잖아요. 그걸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그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이 로봇과 자율주행차 같은 피지컬 AI를 훈련을 시키는 플랫폼입니다. 아니, 피지컬 AI는 또 뭔가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 코스모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로봇과 자율주행차를 학습시키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반 뭐 테슬라를 포함한 완성차 업체들은 그동안 실제 도로 위에서 좀 운행을 하면서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학습을 시켰잖아요.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를 활용하면 실제 도로를,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가상의 플랫폼, 마치 우리가 매트릭스 세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기술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자재로 정말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인데요. 뭐 로봇에게는 특정 작업을 시킬 거고요. 뭐 자율주행차에게는 도로 상황을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시켜서 훈련을 시키겠죠. 자, 성능을 보자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2천만 시간의 분량의 영상을 14일 만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속도를 지녔어요. 자, 이게 어느 정도냐? 기존 CPU로 처리를 했을 때
3.4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단 14일 만에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 물론 이런 모든 제한된 데이터가 제공이 되어도 실제 같은 상황을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제 같은 데이터, 로봇과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수적이고요.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게 이 토크나이저 성능이라는 건데 토크나이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뭐냐? 기존 대비 우선 12배 빠른 토크나이저라고 했죠. 토크나이저는 텍스트나 문장을 우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지 간에 그걸 훨씬 더 빠르게 쪼개주니까 훨씬 더 빠른 학습 그리고 빠른 입력이 가능하겠죠. 자, 이 코스모스가 확장시켜서 나오는 게 바로 이 피지컬 AI입니다. 자, 피지컬 AI 드디어 등장했네요. 이번 정말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피지컬 AI란, 자, 우리 보통 AI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많이 나세요? 그쵸. 아직까지는 챗 GPT 같이 뭔가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런 AI가 기계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이 물리적인 실체를 갖추고 세상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AI를 피지컬 AI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이 AI가 소프트웨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어떠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새 휴머노이드 로봇 하잖아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특히나 집중을 받는 이유가요. 이런 인간 환경에 가장 잘 적용이 되고 가장 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같은 인간의 형상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이런 피지컬 AI의 선봉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워지는 거고요.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 요새 굉장히 많이 떴었죠. 저도 갑자기 이게 왜 뜨나 했었는데 모든 공장이 이렇게 로봇화가 되고 모든 공장이 다시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그런 자동화된 세상이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모두 이 피지컬 AI 세상에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런 피지컬 AI 개발에 정말 막대한 비용과 그런 데이터들이 당연히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가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코스모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로봇과 자율주행차 그리고 에이전트 AI 사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차 파트너십으로는 이번에 토요타 그리고 뭐 오로라, 우버 이런 친구들과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 같이 전해졌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AI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잠깐은 나왔었는데요. 이 에이전트 AI 뭐 로봇다운 먹거리가 에이전트 AI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얘가 뭐냐면요. 앞으로 각 산업에 좀 효율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서와 같은 AI, 우리를 정말 딱 달라붙어서 따라다닐 만한 그런 AI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에이전트 AI인데요. 우선은 이것보다는 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런 AI 사업이 전 세계 10억 명의 지식 노동자들을 도울 것이다 라는 청사진까지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굉장히 급락 나왔었죠. 다른 게 아니라요. 이거 두 가지는 확실히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장점입니다. 뭐냐? 앞으로 양자 컴퓨팅의 시대가 올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양자 컴퓨터에 엔비디아가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무슨 말을 했냐? 하지만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우리가 상용화를 시키려면 빠르면 15년, 늦어도 30년이 걸릴 것이다. 자, 이것 때문에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뭐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도 그렇고 급락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개발 기간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6가지의 이런 각종 신기술 3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3가지의 사업 모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러면 이렇게나 멋있는 신제품 라인업 그리고 앞으로의 청사진까지 명확하게 뭔가 장엄하게 그렇게 소개를 해준 엔비디아가 왜 이날 6% 이상 빠진 건가? 거기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명료한데요. 우선 엔비디아 블랙웰의 그 뒤를 잇는 차세대 후발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루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다렸던 건 이 루빈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 루빈이 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가격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이 루빈에 대한 언급이 부재했다는 점이 사실상 가장 많은 실망 매물을 출회를 시켰고요. 또 당연히 이 루빈 언급이 이번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출시가 올해는 좀 아무래도 불투명하겠죠. 2026년에서나 좀 출시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불거지게 되면서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가 6% 이상 주가 하락이 이뤄진 거고요. 물론 차익 실현의 영향도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 삼성전자와 SK 이야기도 차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어제 삼성전자가 24년 4분기 영업이익, 4분기 실적을 정말 어닝 쇼크 수준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분장실에서 분장을 받다가 그 소식을 딱 들었는데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소식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급락 나오겠는데 삼성전자니까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올랐습니다. 그 이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면요. 그 전에 평균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졌었죠. 가장 먼저는 뭐 영업이익이 10조 원에 이를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다가 점점 낮아지다가 최근 이 평균 전망치가요. 매출액은 75조 원, 영업이익은 7조 7천억 원, 7조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잠정치를 열어보니까 영업이익은 그것보다 못한 거예요. 6조 5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말 엄청난 외인 매수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면은 어제 외인 매수가 거의 2,700억 원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와, 정말 지금 이 상태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12월 달 이후로 1,000억 원을 넘긴 게 단 하루, 그 다음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왜 이렇게 외인 순매수가 많이 나왔을까를 보자면요. 5가지 이유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여러분도 좀 많이 그렇게 아실 만한 이유가 준비가 되어 있고 4번, 5번은 여러분도 좀 생각을 못했을 만한 이유일 수 있다. 가장 첫 번째, 젠슨왕 CEO의 발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슨왕 CEO가 뭐라고 했었죠, 이날? 삼성전자의 HBM을 현재 테스트 중이다. 뭐 성공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렇게 약간 당근을 주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좀 크게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 이 말을요. 작년에 엔비디아 GTC에서도 작년 3월쯤에 그때에서도 똑같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었잖아요. 뭐 이거에 대한 영향력은 그렇게까지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오는 하반기에는 HBM4가 등장을 하는 상태에서 HBM3의 통과가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 이상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어쨌든지 간에 뭐 그런 성공할 것이다 확신한다 뭐 이런 이야기만으로도 뭔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발언이 나오죠. 한국 취재진이요 기자간담회에서 아니 GTX 50 시리즈에서 왜 마이크론만 언급했나요? 왜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뭐 언급을 하지 않았나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그 친구들이 그 칩을 만드나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아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이 GDDR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어가는데 이거는 뭐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배제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들썩들썩하면서 어제 좀 그저께 굉장히 많은 주가 하락이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에 젠슨왕이 잘못 내가 말을 한 것 같다. 두 기업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공급업체이고 내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이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당연히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겠죠. 이 잠정 실적만으로도 좀 워낙 기대감이 많은 그런 삼성이었기 때문에 삼성은 항상 이래 왔어요. 잘 해가고 있을 때는 오히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 주가가 떨어졌고요. 오히려 못하고 있을 때는 나쁜 실적을 발표해버리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삼성전자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타이밍이었는데요. 뭐 PBR 상으로도 0.8에서 0.9 그 사이의 구간이었고요. 차트를 보자면요. 어제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 보여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죠. 이제 어제 삼성전자 말고 누가 발표를 했었나요? 그렇죠. 어제 LG가 또 한번 발표를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요, 굉장히 또 똑같은 그런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LG전자하고 딱 치면은요, LG전자도 사실상 이날 실적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를 한 날에 오히려 소폭이지만 반등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마찬가지로 LG전자,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바닥권이었으니까 차트상으로 반등 힘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날 또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실적 부진은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몰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미국 정부가 창신 메모리 굉장히 이 레거시 반도체에 있어서 어떤 대표적인 라이벌 중에 하나죠. SK 하이닉스는 크게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이 친구들은 HBM 쪽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 쪽이 상당히 좀 부진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범용 쪽, 레거시 쪽으로 승부를 봐야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가시였던 이 창신 메모리가 이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되게 되면서 사라져 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이슈 가지고도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5가지 준비를 제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어제 삼성전자가 들썩였다면 오늘 1월 9일 기준으로는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들썩이고 있죠. 바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시각 4%대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뭐 SKC의 유리기판 엔비디아 납품 이슈도 있었지만요. 이거 문제도 또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바로 이 젠슨 황이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실언에 대해서 좀 완전히 정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내가 그런 말을 뭐 했었나?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갔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거대한 2가지 덩치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 황이 오늘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지금 서울경제 기사거든요.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 GDDR7 논란 이름까지 지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초도 공급을 막는다라고 명확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 GDDR 생산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하는 거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너무 뭐 피곤해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지포스 RTX 50 시리즈는 여러 파트너가 제조한 GDDR7 메모리를 탑재했으며 그 시작은 삼성이라고 밝혔다. 자, 어쨌든지 간에 마이크론만 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그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식.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 황의 한마디가 촉발했던 이런 하락 모멘텀이 순식간에 해결이 된 거, 플러스 또 이제 SKC 관련 유리기판 이슈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강하게 뛰어 올랐는데요. 과연 이 SK 하이닉스 20만 원 선을 시원하게 뚫은 상태에서 계속 질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